네, 우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의 브랜드 경제학 같이 수강하는 우리 동지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그 강의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은데 그 날이 확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음, 사실은 코로나도 조금 진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보는 것이 좋은데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 공지를 이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 기말을 다 마치고 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분들은 같이 모임을 한번 추진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전체를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소감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좀 저하고 소통하시면서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선배이니까 제가 도와드릴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늘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결국엔 살아남는 브랜드 마케팅의 힘, 또 스토리 마케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잠깐은 좀 말씀드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스토리라는 것이 결국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시키느냐라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마케팅과 브랜딩을 하면서 스토리가 없으면,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좀 맥이 좀 빠진 것 같다. 거의 그냥 장사꾼들처럼 파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죠. 그것은 브랜드를 지향하는 기업과 서비스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브랜드 스토리가 어, 잘 메이킹되면 그 브랜드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유니크해지고 독특해지죠. 그 다음에 사람도 똑같잖아요. 어떤 그 스토리가 잘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런 매력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아우라를 강화시켜주는 역할까지 이 스토리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텔링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스토리가 왜 중요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이 스토리텔링이 성공한다는 걸까요? 우선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뭐가 똑같냐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곤 하시죠. 진정성이 없으면서 마치 팔려고 억지로 스토리를 메이킹 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어떠세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기분 무척 안 좋죠. 그래서 진정성 있는 이 스토리텔링을 해야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이 특유의 아우라를 더 빛나게 해주고, 또 그 팬덤 문화라고 하죠. 이런 같은 팬덤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의견이나 구전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그 브랜드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되는데, 이 소비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된 거 안 좋아해요. 억지로 한 거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상품과 서비스가 도대체 왜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의미나 근본이나 그 진실성을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할 때 소비자에게 어, 그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 때의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야 그 기업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업하고 친근해져야
또 그 기업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알아야 사람들이 비로소 구매하고 또 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MVVS에서 말씀드렸던 미션과 비전 또 밸류 또 그걸 한 4음절 이내로 딱 나타내면 좋은 거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MVVS를 여러분들한테도 중간 과제로 드렸던 것이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가끔 저 어떤 기획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뭐 그 숫자를 가지고 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브랜드의 스토리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한 텔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기업이 앞으로 가야 될 하나의 어떤 나침판,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토리텔링이 브랜드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할까요? 소비자의 머릿속과 가슴속에 쏙쏙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그럴 때 소비자는 공감대가 강력해진다라고 느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소비자하고 함께 만드는 스토리예요. 소비자가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에 그런 제품과 서비스는 결코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와 서비스의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혁신성을 어, 내세우려고 하면 소비자하고 함께하는 독보적인 브랜드 스토리를 반드시 만들어서 텔링해 줘야 돼요.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샤넬, 코코 샤넬의 스토리, 그 인생 스토리가 사실은 샤넬의 아우라를 더욱더 깊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죠. 또 애플의 창업자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의 일생 보세요. 어떻게 보면 괴기스럽고 어떻게 보면 망나니 같고 한데 이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고객 가치라는 것이 늘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애플의 모든 제품, 애플폰 같은 것들을 보면 이 고객 가치를 다 써버렸잖아요. 그 디자인, 그 다음에 어떤 그 앱, 그리고 뭐 이 터치감 이런 것들에서 스티브 잡스가 가졌던 고객 가치가 다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창업자와 CEO가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럭셔리 브랜드가 되고 싶으면 소비자의 공감을 얻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앞으로 기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스토리텔링이 가장 잘 살아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로 저는 에르메스를 꼽고 싶은데요. 이 에르메스의 백들을 보면 어때요? 상당히 뭐 고급스럽다라는 그 생각은 나겠지만 이 에르메스의 제품들 좀 뭐 그 새끼 악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참나무 액으로 뭐 숙성시키고 또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하고 이것이 한 1년 정도 만들어야 제대로 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공급이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 좀 뭐랄까요? 악어를 잡아서 또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하는 거는 이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 백을 가지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그 에르메스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꿈꾼단 말이죠. 에르메스의 스토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에르메스는 각 장인이 제작을 한 1년 정도 한다고 그랬죠. 장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백에 보면 제작 연도, 번호 다 각인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 받을 때 그게 프랑스로 보내지죠.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들었던 최초의 장인들이 수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르메스는 해외에 공장이 없죠. 중국에 이렇게 그 모든 공정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에르메스를 우리가 오늘날 명품 중에 명품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에르메스는 어떤 그 대형 공장을 세워서 대형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요. 오직 선택된 사람, 이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을 자신들이 고객으로 인정하면서 시소성 전략을 창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수를 해오고 있죠. 에르메스의 장인 되기까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가죽 장인 그 학교에서 3년 공부를 마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아틀리아에서 2년의 수련 과정도 또 거친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장인이 될 때까지 수련했던 그 수련 기간 동안에 지적되는 가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품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에르메스를 만든 사람 이름이 티에리 에르메스입니다. 이 사람이 파리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안장 사업, 마구 용품, 왜 말의 용품들 있죠? 이러한 용품들을 시작하면서 승마를 즐기는 왕족이나 귀족들한테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티에리 에르메스의 이후에 아들, 손자들이 사업에 이제 가족 경영이니까 합류하면서 여행용 가방이나 실크 제품들로 제품군을 넓혀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장인이 만드는 가장 높은 품질의 브랜드라고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마구용품이니까 에르메스 최초의 고객이 누굴까요? 말이에요. 말에 씌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씌워진 마구 용품을 그 귀족이나 왕족들은 했던 거죠. 그렇게 자랑하고 또 자신이 편안하려고. 그래서 말이 편안하고 말발굽이 편안하고 해야 또 채찍질 하잖아요, 말한테. 그것이 채찍이 부드러워야 말이 더 행복하고 더 잘 달린다. 그러면 누가 또 행복한 거겠어요? 말 주인들이 더 행복하겠죠. 이게 에르메스의 전 회장 장 루이 디마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예요? 자기네들은 마케팅 광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품질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에르메스를 모든 제품을 제작을 해서 고객들에게 드린다. 이것이 에르메스의 철학이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제품이나 서비스가 매우 혁신적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르메스는 자랑거리가 품질에 대한 헌신, 또 뭐 그런 버는 돈을 가지고 뭐 다른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그런 청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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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정신, 또 돋보이는 장인 정신, 이런 것들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유명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하고 견고함이 상당히 유명했기 때문에 나폴레옹 3세 같은 그런 왕족도 에르메스의 그 고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르메스는 고객에게만 잘 팔리는 제품만 장인들한테 주문하지 않았어요. 장인들이 끊임없이 스스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인들을 독려했고, 장인들에게 이 특정 아이템의 제작만을 요구를 하면 이 장인들의 손끝이 어때지겠어요? 무디어지고 또 마치 뭐 기계 같아지겠죠. 그래서 에르메스는 장인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너희 아이디어로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그런 요구들을 해서 지금 오늘날 그 에르메스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 다양한 그런 장인들의 아이디어로 그 상품 반열에 오른 제품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텔링은 어, 소비자나 또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만드는 스토리가 있어야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르메스가 그랬어요. 에르메스가 그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스토리를 메이킹한 것을 매우 잘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샤론 스톤의 버킨백이나 또 빅토리아 베컴 예전에 많이 들고 다녔죠. 켈리백, 이런 것들 가지면서 나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랜 로열 고객층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려면 한 1년 이상 기다려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겉보기에는 이 캘리백의 원래 이름이 부티사고 옷드예요. 어, 에르메스의 로고를 이렇게 겉에다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지 않아서 겉보기에는 좀 평범하게 보이는데 영국의 영화 배우였죠. 또 모나코 왕자와 결혼해서 왕비가 된 분 이름이 그레이스 켈리였는데 이 그레이스 켈리가 그 1956년에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이런 잡지에 패션 잡지에 등장했는데 그때 그레이스 켈리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 만삭의 배를 이렇게 딱 가리려고 이 에르메스 백을 든 사진이 딱 오픈이 되면서 에르메스에서 그걸 보고 이거 켈리 백으로 이름을 붙여면 좋겠다. 왜? 유명인의 스토리니까 사람들한테 인식이 훨씬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러 종류의 가방들을 가지고 그레이스 켈리를 찾아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실의 허락을 받고 이 켈리백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것이 아주 신의 한 수였다라는 그런 스토리고요. 이 버킨백에 관련돼서는 그 70년대에 그 영국 가수 중에 제인 버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프렌치 시크 스타일로 그 노래를 부르고 또 자기의 스타일도 그렇게 좀 무심한 듯 좀 세련되게 꾸민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가수로 유명했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뭐 장루이 디마하고 비행기에 어떤 우연히 동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공항에 도착을 해서 걸어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물건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루이 디마가 그때 에르메스 사장이었는데 주머니가 있는 실용적인 큰 가방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그 가방을 제작을 해서 이 버킨한테 선물하고 그 이제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따서 버킨백으로 그렇게 좀이 패션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가방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기를 얻게 되었죠. 근데 에르메스가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은 마케팅, 광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품질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광고비가 매우 낮아요. 그 대신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전시회나 예술 그 작품들과의 콜라보 문화 행사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에르메스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프랑스에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 그 샤넬도 그렇고 에르메스도 그렇고 미술관도 가지고 있고 또 전시회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예술 작품이 가진 브랜드 위치와 자신들의 브랜드 위치를 동일시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현명한 전략을 썼어요. 그것이 고객들한테 인식이 쉽게 됐던 거죠. 저는 럭셔리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르메스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벌써 6대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5개국에 306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장인이 총 2,400명이 있는데 장인 한 명을 키우는데 들었던 돈들을 다 포함해서 가치 측정을 해보니까 한 44억, 45억 정도로 평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2021년도에 에르메스 코리아도 상당히 역동적으로 매출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토리들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께서 브랜드 스토리들을 어떻게 잘 메이킹하면 그 우리의 브랜드가 빛날 수 있는지 그거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왜 경력을 쌓는 것을 왜 쌓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스토리로서 빛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자신이 경력을 쌓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극적으로 어필한다?
그럼 무슨 기회가 오겠어요? 자신한테 기회가 남들보다 잘 안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그 스토리를 채널링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그 반향을 많이 일으켰던 브랜드 네임이 바로 쓱닷컴이에요. SSG라고 잘 안 읽죠. 쓱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신세계 그룹의 그 산하법인인데요. 온라인 시장을 담당하는 이제 쓱닷컴인데, 그러니까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의 그 온라인 쇼핑 포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난 그 해에 쓱닷컴의 신규 가입자를 딱 보니까 절반 이상이 20대, 30대였어요. 매출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2021년도가 전년 대비 25% 상승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 MZ 세대를 20, 30대 MZ 세대를 사로잡은 비결이 뭐겠어요? 이게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텔링에 민감한 세대의 스토리를 입혀서 각 채널링을 하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던 거죠. 이 쓱닷컴의 최우선 목표 중에 하나가 쓱닷컴이 하면 뭔가가 다르다라는 이미지를 젊은 세대한테 각인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쓱닷컴이 광고를 하면 좀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MG 제가 뭘 하려면 고객 가치를 잘 봐야 된다. 그분들의 생각을, 고객들의 생각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빼낸 걸 가지고 전략으로 삼아야 되고 광고로 삼아야 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 SSG도 저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저 젊은 친구 하나가 이거 쓱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쓱이 된 건데, 이 쓱이라고 바꾸어서 부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도 좋잖아요. 어디 가서 농담하고 쓱 이렇게 부르기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식 브랜드 네임이 된 건데, 배송할 때 이제 차량도 이렇게 쓱 하면서 마치 속도감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시각적으로 연출을 한 그런 광고들. 그 다음에 뭐 패션 제품, 뷰티, 명품, 항공권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여기에 쓱해서 다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압도적 스케일이 아니라 압도적 스케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20, 30대의 취향에 아주 잘 맞았다는 거죠. 그 쓱닷컴 그 유튜브 사이트 한번 좀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얘기한 것들을 잘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그런 광고 영상이 아니라 스토리를 입혀서 거기에서 반응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작년에 왜 장항준 영화 감독이 이제 출연한 하루살이 짱상무라고 해서 장 감독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일일 상무로 출연을 해서 그 제품들을 경험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거기에서 뭐 2배, 3배, 5배까지 그 해당 상품의 매출이 늘었다고 하는데, 저도 직접 이렇게 다 봤는데요. 그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면서 시간이 쓱 지나가.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막 지루한 거 누가 찾겠어요? 그런 식의 고객 가치를 잘 발견을 해서 쓱닷컴은 성공했다. 뭐 오븐 클래스라는 컨텐츠도 해놨는데, 여기에 가령 향수 만드는 전문가, 베이킹 클래스면 홈 베이킹의 전문가들을 출연시켜서 구독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압축적으로 잘 소개를 해냈어요. 요즘 20, 30대 골프 아주 유행이죠. 요즘 골프 치시는 분들 공 잘 맞으세요? 저는 아주 고민입니다. 왜 그렇게 드라이버가 잘 안 될까? 이거 그 레슨을 받아도 안 되고 유튜브를 받아도 안 되는데, 답 아시는 분 저한테 힌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라든지 요리, 뭐 향수 만드는 거,
이런 것들 MZ 세대가 요즘 관심 가질 만한 소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구성을 했어요. 이 구독자 또 사연까지 받아가지고 컨텐츠를 꾸미기도 해요. 이러니까 고객들이 열광할 수밖에. 구독자 수가 30% 이상 증가했어요. 쓱닷컴의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다 책임지는 팀장의 얘기는 본인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에 따라 소비하는 MZ 세대의 취향을 고려했다라고 나와요. MZ 세대의 그 취향들이 어떤 라이프 그 패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소비하면서 일상을 영위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뭘 기획을 하려고 하면 고객들하고 떨어져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아까 에르메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 마케팅까지 잘 수행해야 되는 요즘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우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결국엔 살아남는 브랜드 마케팅의 힘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말씀을 고객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고 두 번째 말씀 못 드린 것이 ESG 경영, 그 다음에 영역을 파괴하는 것들 그런 것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잠깐 뭐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좀 약간 쉬시고 돌아오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